들으신 것처럼 오늘 정무수석과 민정수석, 홍보소통수석 등 대통령실의 주요 인사가 추가로 단행됐습니다. 특히 범여권의 우려 속에서도 민정수석에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돼 그 배경이 주목됐는데요. 오늘 인선의 의미와 정치권 이슈들 짚어봅니다.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럼 대통령실 수석급 인사 누가 임명됐는지 알아봐야겠죠? 보고 오시죠. 먼저 우상호 정무수석입니다.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입니다. 다음은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입니다. 언제나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고 업무에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광수 민정수석입니다.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추어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네, 우상호 전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임명을 했고요. 민정수석에는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홍보수석에는 이규현 전 JTBC 고문이 임명이 됐습니다. 먼저 오늘 추가 인선, 어디에 방점을 찍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통합과 실력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는데요. 그중에서도 통합에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민정수석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 민정수석이 좀 귀추가 주목되기도 했었습니다만 저는 우상호 정무수석을 임명한 것이 사실상 이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의 의지를 상당히 크게 보여준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을 보통 임명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기 때문에 사실 그 친명 의원들 중에서 하마평에 올랐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수석이 해야 되는 역할, 결국 정무수석은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회와의 소통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국회와 소통할 때 야당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시하는 직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 시절에도 뭔가 그 야당과의 소통, 타당과의 소통을 매우 적극적으로 잘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정무수석의 아주 적임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친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됐다. 그리고 초대 정무수석으로 임명이 됐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내 통합뿐만 아니라 당외 통합, 다른 정당과의 소통, 국회와의 소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정무수석 임사가 저는 가장 눈에 와닿았습니다. 통합에 방점을 찍은 인사라고 하셨는데 야당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궁금하고, 그리고 오광수 수석에 대한 좀 이 설왕설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특수통 검사장 출신이어서 검찰 개혁을 잘 할지 의문이다.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뭐 통합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내 통합만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통상 국민들께 생각하시는 통합이라고 하면 여야 간의 통합을 조금 더 대표성 있게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국민들께 감동을 주는 방식인지는 여전히 모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 오히려 오광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잘 임명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조금 착각을 하는 것 같은 게 민정수석의 역할은 원래 이 정권의 견제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정수석 자체가 이 국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중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권력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사실상 대통령실 내에서 레드팀 역할을 하는 자리라고 봐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렇게 불편한 동거를 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마치 민정수석을 뭐 검찰개혁을 위한 도구로 좀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검찰에 변화시켜야 할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선거와 국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이 좀 유념을 하고 좀 시간차를 두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서영교 의원 입장을 번복하긴 했습니다만 오광수 민정수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있었다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고요. 조국혁신당에서는 친윤 검사들이 환호할 일이다, 이렇게 우려를 했거든요. 지금 이런 걱정들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역시나 지금 초기 인사이기 때문에요. 모든 인사에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전부 100% 반영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오광수 변호사가 과연 특수통 출신 또 친윤 검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사람인데 과연 검찰개혁이라든지 이런 걸 잘 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있었던 건데, 저는 그런 우려 충분히 지적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충분히 검찰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아까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정수석이 또 다른 역할은 그 당내 그 대통령실 내부에 있는 측근들 관리, 그리고 인사의 검증, 이런 것들을 누가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오히려 민주당 인사들과 그렇게 연이 깊지 않은 사람에게 맡김으로써 정말 레드팀,
제대로 된 검증 이런 것들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또 실력의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민정수석은 사정기관을 감찰하는 장이기 때문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프로필 그림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광수 민정수석이 정성호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사법연수원 18기를 나왔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그리고 대구지검의 검사장을 지냈습니다. 정성호 의원, 친명계 좌장이라고 불리는 정성호 의원과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이 때문에 하마평에 올랐을 때 정성호 의원이 추천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관련해 정 의원이 나는 오수석과 38년 동안 전화통화 한 번 한 적 없다. 동기이긴 한데 뭐 일면식도 소통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레드팀이기 때문에 정권 내에 불편한 존재이기 때문에 범여권에서도 거리를 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권의 반응이 조금 상이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검찰 개혁을 하기 적합하지 않다.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소위 친윤 좌장, 그러니까 친명 좌장인 그 정성호 의원의 추천한 그런 측근 인사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당내에서는 상당히 상충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정권의 인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기본적으로 가까워야 하는 것이 맞고요. 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역할에 그 본분에 충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인사면은 적합한 절충안을 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만 저희 야권보다는 여권 내에서 좀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눈길을 끄는 또 한 사람이 헌법재판관 최종 후보군에 오른 이승엽 변호사였거든요.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아왔습니다. 이해충돌 소지 우려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뭐 정해지지 않았다. 그런데 본인 사건을 맡은 분은, 그러니까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되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지명된 분이 아니고요. 최종 후보군에 들어가 있는 거고 최종 후보군에 일단 하마평이 딱 나오면은 이런 관련된 우려들이 나옵니다. 예. 그런 것들을 그 검증하는 과정이 인사청문회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분이 최종 지명되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이해충돌 여지는 없는지, 그분이 그런 것들 때문에 혹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지난 헌법재판관 민주당 추천 몫으로 임명이 될 때도 뭐 마은혁 재판관이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만 인사청문회에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만 계속 그걸 지적했었는데 이제 인사청문회라는 제도 안에 들어와서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 그 지적하는 부분은 어떤 것 때문에 우려를 하는지 그걸 철저하게 검증하는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면 되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보시고 판단할 겁니다. 아, 이분은 괜찮은 것 같다. 내지는 이분은 이해충돌이 정말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또 민감하게 반응해서 최종 지명이나 통과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인 부분들을 좀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 지명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맡았던 인물이 헌법재판관 후보제에 오른다?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굉장히 부적절하죠. 사실 그 피고인을 변호했던 변호사가 판사 자리에 앉겠다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그러니까 답이 정해진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당연히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현재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당장 6월 18일로 예정되어 있는 고등법원 공판 같은 경우에도 진행을 할지 말지조차 결론 나지 않은 상황이고 민주당에서 재판 중단법을 비롯한 면소법을 추진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태지 않습니까? 또한 헌법재판소가 이런 사법 리스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면소법들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위헌 소지가 있으면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그런 위헌 여지를 또 따져봐야 하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이 헌법재판관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너무도 자명하지요. 그래서 이 위헌 합헌 여부를 이렇게 이해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서 납득을 하실 만한 판단이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면밀하게 검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엔 국제정치 얘기도 좀 해보죠. 이재명 대통령 외교 행보에도 상당히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일주일 뒤에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서 참석할 예정이고요. 여기서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도 주목이 됩니다. 관련해 대통령실 브리핑 들어보시죠. 두 대통령은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방미 초청하며 다자회의 또는 양자 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G7 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같은 주요국 정상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G7 자리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아니면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지 이시바 총리와의 양자회담은 성사될지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개인적으로 성사되길 기대합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고 발표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봐야겠죠. 일단 G7에 초청받아서 가게 된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일단 보고요. 예. 왜냐하면 G7 저희가 정식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 2020년 때 그 미국이 의장국일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그때 처음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21년도에도 참석을 하셨었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간 다음에 22년도 독일이 의장국일 때와 24년도 이탈리아가 의장국일 때 초대를 받지 못했어요. 예. 그리고 23년도 일본이 의장국일 때 그때는 또 초청을 받았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 미국과 일본에 좀 치우친 그런 편향적인 외교 때문에 초대 못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7 아마도 지금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외교 노선을 견지할 것인지에 대한 이 G7 국가들의 궁금증도 많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다자벽에 처음 데뷔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보고 싶은 그래서 어떤 의중을 갖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정상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만 G7 거기에 자리에 가서 아마 이런 양자 정상회담들도 여러 정상들과 함께 하게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예.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사흘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그 다음 날 브리핑을 통해서 G7 초청 참가가 공표가 됐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이 불확실성으로 대표되는 트럼프 대통령과 조우한다고 해도 관세 정책이나 통상 정책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잘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가 성사되기는 했지만 만 사흘 만에, 그러니까 역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었고요. 예. 또한 바로 전날 시진핑 주석과는 90분 가까이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과는 20분 정도 통화로 구체적인 내용들도 잘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좀 보도를 좀 최소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까지 전해지고 있으니까 국민들께서 약간 양국의 파트너십 그 관계성을 아직은 조금 우려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G7에서 정상회담이 성사되어야 그런 우려들이 좀 불식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이제 그 관계자들이 좀 잘 준비를 해주길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애초에 관세를 3개월을 유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집권 한 달 뒤에 바로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한대행 체제에서 최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어차피 민주당이 집권하면 새 정권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건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죠? 사실 당장 총리 인선도 하루아침에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직 그 협상을 재개할 만한 이런 어떤 인적 구성부터도 마무리되지 않은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세에서 좀 주도적인 그런 협상 주도권을 갖기가 힘들다라고 전망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국민적인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지가 이재명 정권의 가장 첫 번째 과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 24명을 한남동 관저로 초대를 해서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 만찬이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이루어졌는데 뭐 특검이나 예산안 같은 특정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취임한 지 지금 일주일도 안 되셨잖아요. 일주일도 안 된 상황에서 본인의 이 지도부 대표할 때 1기, 2기 지도부를 불러서 어떻게 보면 좀 그간의 소회도 좀 나누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야당에서 여당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지도부로서의 여당 정치인들로서의 책임감을 좀 부여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보고요.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게 정권을 주신 주권자들 1,720만 명이 넘는 주권자들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기회를 주고 민주당 정권을 탄생하게 해준 거에는 많은 기대감이 섞여 있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지 못했던 그리고 그때 무너졌던 경기, 경제, 외교 이런 것들을 다 복원시키라는 명령을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제는 저희가 여당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야당일 때는 뭐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어떻게 보면 핑계거리가 있었는데 이제 핑계될 게 없습니다.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네. 국정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더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드려야 된다라고 지적해 주신 것이 저는 눈에 와닿는데요. 아무래도 집권 여당으로서 그냥 말로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이 진짜 느낄 수 있는 정치를 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 주신 걸로 저는 봤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대표적인 친명계 김병기, 서영교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벌써부터 이른바 명심 잡기 경쟁이 뜨겁습니다. 김병기, 서영교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님과 최고의 관계였듯이 원내대표로서 최고의 당정 관계를 만들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당 지도부 역할을 했고 그 지도부 역할을 하면서 함께 추진해왔던 개혁의 과제, 민생의 과제 이런 것들을 같이 발맞춰 해결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걸로만 따져보면 누가 더 친명계의 선명성을 드러내냐가 지도부 선출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친명계 각축전 양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수직적 당정 관계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사실 지금은 사실 허니문이라고 하죠. 이재명 정권의 힘이 가장 강할 때이기 때문에 당에서 사실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하더라도 그 의중이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정권과 당의 니즈가 조금씩 갈라지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선거와 국정이 다르다라고는 하지만 국정을 주도하는 정권과 또한 소위 이제 강성층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하는 당의 입장이 때론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도 선거인데 전 당대표 선거가 훨씬 더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와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다툰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선거 국면에서는 조금 경쟁력, 투쟁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각광을 받을지 모르겠으나 이제 집권 여당이 되면 조금 더 순화를 해야 되는 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정권 입장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스타일을 조금 더 네. 선호를 하겠지만 당원들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지점에서 이 당정 관계 어떤 관리의 어려움들이 달성될 것 같은데 이럴 때 정무수석 역할들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좀 당정 관계 그런 갈등, 이 과거의 잘못된 당정 갈등의 그런 역사를 네. 반복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국민들의 어떤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방식일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규칙이 처음으로 적용이 되면서 이 당원들의 표심이 변수가 됐거든요. 후보들이 이 당원 표심을 잡기 위해 어떤 전략에 나설 거라고 보시는지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아까 우리가 영상 봤던 것처럼 예. 두 후보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펼쳐나가잖아요. 당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다수의 당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탄생시킨 주역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글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마도 원내대표 선거나 아까 말씀하신 당대표 선거 때 절대 의중을 드러내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수직적 당정 관계를 흐르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는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분들과 궤를 같이 하는 분들이 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초기에는 좋거든요. 그리고 저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우상호 정무수석과 같은 조금 개파색이 옅은 분들을 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주변에서 두고 들으려고 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서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잘 맞춰나갈 수 있다 그런 강점들을 어필하는 선거가 될 텐데 저는 당원들이 이 두 분을 어떻게 비교하고 어떤 분의 힘을 실어줄지 전혀 예측이 안 갑니다. 네. 둘 다 워낙 친명 정치인으로서 오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뭐 당원들의 선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지도부 선거에 출마하려는 분들도 친명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분들이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의원들 단톡방을 나갔다고 하지만 그 영향력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수직적 당정 관계 그리고 당무 개입에 대한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대변인께서도 적절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보는데 이제 저희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된 거거든요. 네. 야당일 때는 좀 전투력이 강한 분들이 선호를 받았겠지만 이제 여당이면 야당을 품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때 워낙 야당과의 협치를 전혀 안 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안 했던 정권이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이제 계속 싸우는 모습보다는 좀 협치하는 모습, 함께 정치가 복원되는 모습도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뭔가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연을 강조하는 사람이 어필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때 뭔가 그 당무 개입이 문제가 됐던 거는 조금 그 지지도나 인지도가 나오지 않는 후보군을 이끌어와가지고 네. 그분을 당대표로 만들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제대로 당대표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쫓아낸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앉혔는데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또 그 사람을 또 이렇게 내쫓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당무 개입으로 보이는 것이지 지금 그냥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을 보고
뭐 이 대통령이 당무 개입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당 내홍 수습에 나선 국민의힘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당직자들이 지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 회부에서 엄중한 징계를 요청하겠습니다. 당의 대선 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고자 했던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김용태 비대위원장 9월 초까지 전당대회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 이 후보 교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겠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이게 국민의힘의 혼돈을 수습할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사실 방향성 자체에 대해는 공감하는 의원들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혼란을 수습을 하기 위해선 절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것들은 진상을 규명하겠다, 징계를 하겠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 자체가 오히려 좀 너무 선명하게 좀 갈등을 부추긴다라고 하는 우려도 있을 수가 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엄밀한 계엄을 옹호했던 적이 없고요. 사실 이미 지나간 그 탄핵 반대 당론을 뒤집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실효적인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 의구심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당의 혼란을 수습하는데 이제 누군가 앞장선다는 전제로 9월에 전당대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양측에 좀 절충안을 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이제 의원들의 그런 중의를 모으는 과정이 또 있을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설득적인 메시지를 던져서 의원들의 어떤 마음을 바꿀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그런 것들이 당의 명운을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건강한 야당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내일 의총에서 아주 합리적인 중재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집권 여당에게 야당은 국정 파트너로서 그리고 외부 견제의 주체로서 상당히 중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외부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번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개혁안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그래도 최소한의 틀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내부에서 친윤 세력들이 전당대회를 치르지 않도록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비대위 체제를 어떻게든 연장하려 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전당대회를 치르냐 마느냐 이거 하나를 두고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면 보수 진영, 국민의힘의 제거는 사실상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총대를 좀 메고 조금 바로 즉각적인 전당대회는 아니더라도 9월까지는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자체는 좀 괜찮은 판단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비대위원장이 이 정도 얘기했는데 저는 과연 친윤이나 뭐 친한 쪽 특히나 친윤 쪽에 과연 설득이 있었을까? 친윤 쪽에서 이거를 또 뭐 뒤집는다거나 아니면 또 이걸 어떻게 막기 위한 반발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본다면 저는 보수를 재건을 아직도 꿈꾸는 분들이 네. 과연 친윤 세력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지금 여전히 저는 친윤 세력들 윤석열 정권이 파면당한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조금 뼈저린 반성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 개혁안을 제시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18일에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그리고 다음 달로 예정된 불법 대북 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냐 이렇게 공개 질문했거든요. 민주당에서도 나름의 입장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재판이 지속되어야 하느냐 이거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은 사실 선거 기간 내내 논쟁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시계를 조금 돌려보면 2017년 그 당시 홍준표 시장도 뭔가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대선을 나왔었기 때문에 그때는 또 여야의 입장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 네. 말 자체가 이 불소추 특권을 둘러싼 해석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각자 이견이 갈라져 있다면은 저는 이젠 정리할 때가 됐다라고 보고 오히려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되묻고 싶은 것은 지금 1,720만 명이 넘는 주권자가 이제 선출을 해준 대통령이 이제 출범을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맞겠느냐라는 질문을 오히려 되돌리고 싶고 만약 지금 재판을 중재하는 법과 그리고 뭐 공직선거법, 면소법이라고 하죠. 네. 그 관련된 법들 그리고 대법관 증언법들 이런 것들 산재한 법들이 많은데 저는 세 가지 다 뭐 똑같은 속도로 가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재판을 중지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면소와 관련된 것들 아니면 대법원 증언과 관련된 것들 저는 이런 것들은 좀 속도 조절 분명히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예.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차별적 속도론을 낼 수 있는 그런 거를 오히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조금 제안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대변인. 네, 사실 민주당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뜻을 조금 명확하게 또 조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이번에 방송 3사에서 이 발표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면서도 여전히 재판이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응답했던 국민들이 64%가 되거든요. 또한 네. 심지어는 이재명 대통령을 찍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조차도 40%가 넘는 비율이 재판은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판 선거의 속성이 강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는 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면소를 시키는 것 자체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라고 국민들께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인위적으로 재판을 중단시키고 면소법을 강행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심판의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정말 국민 앞에 겸손한 정권이 되기 위해서는 책임져야 할 부분들은 엄밀히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그것이 국민적 눈높이에 부응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청년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리를 돌며 사죄 인사에 나서고 또 당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직접 보시죠. 반성도 해야 되고 당의 어떤 체질도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한번 대수술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말 무엇을 잘못했고 국민께 많은 선택을 받지 못했는가에 대한 처절한 반성을 지금 비대위 차원에서 책임 있게 말씀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영도 의원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80년대, 90년대 청년 의원들 중심으로 당 개혁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좀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당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좀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당연히 국민들께 준엄한 심판을 받았고 저희가 3년 만에 실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처절한 반성과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사실 딱 90년대생 정치인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행정부와 이 정당에 모두 소속이 되어 있었던 만큼 나름 좀 중재자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연히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면까지 당했던 것이고요. 당정 관계가 건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적들은 3년 내내 있어 왔습니다. 정무석실도 거의 기능을 못했던 한계들이 있었죠. 그런데 윤 전 대통령만 잘못됐고 그래서 절연하면 된다라고 하는 전 그런 나이브한 생각으로는 당 개혁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선출한 대통령이 2번 연속으로 탄핵을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국민의힘이 여당 역할을 똑바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네. 실제로 이 야당이 엄청난 공세를 펼칠 때 과연 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당시에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보호하고 뒷받침을 했는가 그런 의구심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 정권에서 얼마나 많은 특혜들을 누렸습니까? 사실 법무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렸는데도 여당 대표가 되자마자 거의 야당보다도 더 강도 높게 이 정권의 어떤 그 치부를 들추는 역할들을 했다라고 지적을 네. 받거든요. 그래서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과연 얼마나 많은 이 당내의 많은 문제와 모순들이 발견됐으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 데서 출발을 하고 모두가 이 반성을 해야 하는 것이 친윤은 잘못했고 반윤은 괜찮고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구도로는 당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헤게모니를 쟁취하기 위한 그 이념 투쟁밖에 되지 않는다. 내부 투쟁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자꾸 당을 향해서 자해적인 메시지를 내는 게 마치 트렌드처럼 지금 되고 있는데 네네. 저는 이런 태도야말로 이 당이 무너진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지를 정말 처절하게 당사자적 입장에서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 타자화된 메시지를 최소화하고 자기부터 반성하는 것이 먼저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국민의힘 내에서 청년 의원들 사이에서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게 계파 갈등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는 친윤이라는 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일 때는 1호 당원인 것이고 저희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친윤, 반윤, 개파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반대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 정권 창출이 불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친윤이란 개념은 없는 거죠. 다만 당에 이제 어떤 애정 가지고 당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있는 것이고 각자 그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건데 저는 이런 모든 노력들을 물거품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친윤 반윤의 또 이분법적인 구도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당 내에서는 이 친윤 반윤 얘기 그만하고 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좀 긍정적인 메시지와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계파 갈등에 대한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면서
지금 민주당의 이른바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견제 장치가 없다라는 비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통합을 강조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뭐 명맥이 끊겼던 영수회담이나 여야 지도부 만찬 등이 언제쯤 추진될지도 궁금증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민주당에서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달라고 대통령께 요청을 하겠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취임 당일날 취임 선서하자마자 원내 모든 정당 당대표들과 그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일단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대선을 함께 치렀던 뭐 이준석 후보, 뭐 김문수 후보, 권영국 후보 모든 후보들에게 전화를 또 돌리셨고 말씀하신 영수회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개혁신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지금 비대위 체제 아닙니까? 네. 아마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상적인 이제 지도부가 꾸려지게 된다면은 저는 바로 아마 영수회담 하자고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그 야당 대표일 때 대통령을 만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네. 2년 동안 만나주지 않았던 그런 거를 겪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에서 야당 대표들을 만나고 다른 본소정당 후보 대표들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히려 뼈저리게 느끼셨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야당의 상황이 정상화된다면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영수회담, 정상회담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저도 기억에 나는 게 이재명 당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을 때 2년 만에 영수회담을 끝나고 상당히 아쉽다라는 소회를 많이 밝히셨거든요. 그러면은 비대위 체제가 정리가 되고 당대표가 등용이 된다면 영수회담이 될지가 궁금한데 그렇다면 국민의힘 당대표는 누가 될 것인가 여기로 의문이 몰리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관심이 몰리는 인물 대선 패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빠르게 등판한 김문수 후보 있지 않습니까? 당시 후보. 당대표에 도전을 할까요? 저는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바람직스러운지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같이 판단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거나 건강한 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당 내홍을 수습하는 것이 일단 먼저이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좀 대안적인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 저희가 그러니까 군소 야당이기는 하지만 견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될 수 있는 것이 이를테면 뭐 특별감찰관을 여야가 합의를 해서 좀 대통령실을 견제할 수도 있고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일당의 그런 독주를 막는 이 좀 물리적인 장치도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보여주기식으로 영수회담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합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